EDGC는 사업은 좋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좋다라는 게 사업의 매력도는 있어.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매각하려면 인수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소문이 많이 나서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이게 정상적으로 매각은 어렵긴 한데 EDGC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라기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하나씩 봅시다. EDGC의 청산 가치예요. 청산 가치. 첫 번째로 현금 자산 10억 있죠. 10억이 사실은 6억 빼서 4억이 되긴 해야 돼. 왜? 6억은 갚았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9회차, 9월 말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면은, 얘 일단 10억 있는데, 여기에 얼마? 160억 정도 들어온다 그랬죠. 160억 정도 들어왔는데, 50억 빼고요. 나머지 또 기타 비용 10억 정도, 20억 정도 빼서,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면은 한 100억 정도로 보자. 그래서, 얘네들 현금성 자산은 유상증자 고려했을 때 100억 정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70% 정도 가지고 오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얘네들은 지금 회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각률이 손실 충당금으로 잡아놓는 게 거의 한 7%에서 9%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아리까리하다 싶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 채권 있죠. 이 매출 채권 중에 13억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산 가치를 계산할 때 담보가 제공되어 있으면 그거는 특정 채권자한테 가기 때문에 13억을 빼줘야 돼. 그래서 249억에서 13억을 빼주고 거기에다가 50% 때리면 118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게 돼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빼고요. 어차피 나간 돈이니까. 기타 유동자산 이런 거 다 뺐고 유동 재고자산은 여기서 50%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50% 가지고 오면은 한 15억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청산 가치는 조금 약간 가볍게 보긴 했어요. 그 다음에 장기 매출 채권 이거 사실은 적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못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패스. 그 다음에 단기 손익 이 전부 다 비상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도 어려워요. 근데 난 충분히 보수적으로 계산하려면은 재무제표 뜯어보고 지분가치 다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보수적으로 때리자 해서 한 30%에서 10% 정도로 때리면 되는데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10%로 때렸거든요. 10% 때리니까 15억. 그 다음에 종속기업에 대한 얘 같은 경우에도 10%보다 얘는 더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30% 내외 정도로 보면 좋고, 공격적으로 보면 50%까지도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너무 공격적이라서 30% 때리면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 107억 갖고 왔고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334억이긴 했는데 여기서 143억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334억에서 143억은 빼줘야 돼요. 됐죠? 근데 거기 대부분 토지랑 건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한 50%를 때려줘야 되는데 토지나 이런 알짜의 그런 부동산들은 다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50%는 조금 공격적이야. 그래서 30%를 줬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한 57억 정도 되더라고요. 무형자산 당연히 0, 사용공헌자산 0, 0 해서 이거 다 더하면은 한 415억 정도 나와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자산 가치는 415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고, 그래서 부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유동부채에서는 그대로 가져야 돼요. 매입 채무 당연히 100% 가져야 되고 유동 차입금 들어가줘야 된다 했죠. 근데 이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잔존액면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잔존액면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갚을 거 갚았고, 사채 같은 경우에는 갚을 거 다 갚으면은 429억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동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60몇 억이었는데 그 중에 16억은 하나은행인데 담보 제공돼 있기 때문에 갚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도 전액 다 담보로 제공돼 있기 때문에 담보 자산으로 다 뭐 할 거예요?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비유동 리스 부채랑 기타 비유동 부채 다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이런 거 다 갖고 왔으면은 부채는 없어요, 사실은. 부채는 그러면 645억이란 말이에요. 됐죠? 645억이라고. 그럼 우리 이제 다 됐어요. 부채는 진짜 볼 거 없죠. 부채는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돼. 근데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차입금이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산에서 담보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산할 때 회수율 구하는 그 자산 가치에서 빼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에서도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빼준 건데, 아무튼 그래서 딱 보면은 자산 415억 됐죠? 그 다음에 부채 645억 하면 회수율 64% 딱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채권의 적정 가격은 얼마? 6,400원. 근데 언제 갚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회계상으로 인식이 안 돼 있는데 부외로 막
못다한 짓을 해놨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저렴하게 거래돼야 되고 한 50% 이상은 룸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정크본드인 경우에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원에서 3,200원이면은 적정하게 한번 사볼 만한데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6,400원보다 싸다고 4,000원, 5,000원 이렇게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촌뜨기가 있으면 제가 진짜 찾아가가지고 멱살 잡고 이 뒷목 잡고 그만하세요라고 뭐라 하러 갈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그렇고 일단 1차가 회수율이 한 64%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분기에 비용이 한 45억에서 40억에서 50억 정도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40억으로 그냥 치고 한 시간 계속 지나면서 비용은 계속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 없이 일단은 한 2개분기 정도, 이게 왜냐면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한 2개분기 쓴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80억 정도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면 현금성 자산에서 쑥 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까 전에 1차적으로는 415억 나누기 645억을 했는데 여기서 80억을 빼주자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은 335억 정도에서 645억 정도가 되고 이때 그럼 회수율은 한 52%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회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64%라 했지만 우리는 한 2개분기 뒤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 52%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야 돼요. 뭐냐면 아까 그 차입금 있죠. 차입금에 뭐가 있었냐면은 최대주주랑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차입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책임 경영을 하고 있는 거야. 사재 출연해서라도 유동성 대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안 좋은 게 어떻게, 그래서 기업자 마인드 자체는 그래도 막 양아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얼마 보면은 임경숙이라고 하는 최대주주가 25억, 얘가 16억이에요. 두 개 더하면 도합 41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최대주주고 대표이사야. 근데 우리 회사 이제는 망한다. 다 났어. 신용 이벤트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원리금 미지급 EOD 사유 발생하고 법정 관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체념을 해. 그러면 사실은 요거는 좀 먼저 어떻게든 갚지 않을까요? 자기들 돈인데 내가 대표이사라 생각해봐요. 당연히 갚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하잖아. 그래서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내가 내 돈 주고 투자를 할 거면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얼마? 335억에서 얼마? 한 41억을 빼주면 294억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645로 나눠줘요. 됐죠?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잘못 계산한 거구나. 한 50% 정도 나와요. 그래서 딱 반. 됐죠? 그래서 EDGC의 대략적인 회수율은 50%고 그럼 여기서 보통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40%에서 더 위로는 안 가져야 돼. 위로는 제가 안 가져. 왜냐면 덜 하면 덜했지 더 받을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EDGC의 회수율은 40에서 한 50%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청산 가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고 대유 플러스랑 다 해봤지만 그 좋고 안 좋고를 보는 방법은 다르지만 EDG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유 플러스 결국에 부도 났잖아. 근데 걔네들 상환율이나 이런 거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하면 기간이 지나면서 비용이나 다 계산하면 사실은 30%에서 40%대일 거예요. 근데 EDGC는 그러면 한 10%포인트 정도는 더 높거든. 그래서 회수율 자체도 대유 플러스보다 좋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양아치가 아니야. 대유의 행태가 양아치라 생각해요. 근데 EDGC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진짜 찐 사업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정성적으로.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은 이제 뭐 워크아웃도 힘들고 회생 절차를 이제 가야 되는데요. 이 회생 절차라고 하는 거에 주체가 어디가 되냐면 법원이 돼요. 법원이 되면 법원은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헤어컷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채권자 주주는 거의 빵이라고 보시면 되고 채권자도 50% 가까이는 이제 지금 청산 가치가 40-50%니까 사실은 50% 이상은지 모르겠지만 한 40% 이상은 손실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원이 관여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사업이 괜찮다라고 했고 인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갈 때 그 회생 절차 프로그램 중에 P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주주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회생 절차는 회생 절차는 가는데 이 개시하기 전에 회생 개시 절차를 함과 동시에 최대 주주가 인수자를 물색한 다음에 이 인수자가 우리 거를 인수해서 어느 정도 채권자 채무 전환하고 그 다음에 채무 조정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공유해가지고 다 정상적으로 상환을 할게,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게끔 도와줘라고 제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시가 없으면 법원이 그냥 땡 하고 야 이거 저거 다 때려 하면서 완전 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손실을 보는 건데, 사업도 괜찮고 인수자 있을 가능성도 높아서 아마 만약에 회생 절차로 간다라고 하면 이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라고 하는 P플랜을 사용해서 회생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당연히 청산했을 때보다 가치가 높아야 법원에서 인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인가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P플랜을 하게 됐을 때는 생각보다 인수자가 돈만 주면 되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자금 회수가 가능하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출자 전환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한 30% 내외에서 손실을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구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이런 시나리오를 저 혼자 그냥 그려봤어요. 다만 실현 가능성은 되게 적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채권자들이랑도 다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우리 촌뜨기들은 사실은 3,400원에 채권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3,000원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한번 사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불확실성은 매우 커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 전액 손실의 가능성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점, 그 다음에 내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꼭 명심을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직접 한번 분석해 보신 다음에 들어가 보시고 싶다면, 청약의 권유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